예, 18장 호수의 부역량화 세 번째 파트 부역량화의 제한 요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호수에서 조류 성장의 제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작용합니다. 호수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또 기후 특성, 또 수문학적 특성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의 농도죠. 인은 제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양, 빛이 탁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수직 혼합이 깊어지면 빛이 부족해져요. 그런 경우도 이제 성장을 제한하게 되고, 또 세 번째로 탁수 입자, 부유물질 입자들이 조류의 세포에 달라붙어서 침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물론 빛도 부족해지고, 이렇게 해서 조류 성장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동물 플랑크톤이 번성해서 먹어치우는 경우도 있고, 또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조류가 떠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의 농도. 정체 수역에서 인은 식물 플랑크톤에 흡수돼서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을 하게 유발하는 것이죠. 인의 양만큼 물속의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합니다. 인이 아주 부족한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원소이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인의 양만큼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한다는 거죠. 이런 자료는 이미 1960년대, 70년대 미국, 유럽, 일본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를 인이 좌우한다는 이제 이론이 정립이 된 거죠. 대체로 인 농도가 한 0.1mg/L 되면은 클로로필이 한 100mg/m³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배가 돼서 0.2mg/L가 되면 클로로필은 3배가 됩니다. 한 300mg/m³ 정도. 이렇게 돼서 그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인이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역량화의 첫 번째 요인이 인인데, 우리나라의 호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호수에서 인 농도와 클로로필 농도를 그린 것인데,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이 프라이머리 리미팅 뉴트리언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 인의 농도가 좀 낮은 소양호 같은 곳에서도 남조류가 출현하고 그 낮은 농도의 녹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 농도와 관계없이 부역량화가 일어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조류가 출현하더라도 인의 농도가 그 최대 조류 밀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조류가 많이 성장하지 못한다. 결국 궁극적으로 부역량화를 막는 대책은 인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 궁극적인 그 대책이 됩니다. 또 인의 농도와 그 식물 플랑크톤의 관계에서 질소의 역할이 무엇인가, 질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도 간혹 제기됩니다. 질소를 첨가했더니 이 식물 플랑크톤 성장이 좀 증가했다, 이런 결과들이 그 마이크로코즘 테스트 같은 데서 나타나곤 합니다. 질소는 세컨더리 리미팅 뉴트리언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의 농도가 높으면은 질소도 고갈이 됩니다. 인의 농도가 높으면은 인과 질소를 비례해서 식물 플랑크톤이 흡수하다 보니까 질소도 고갈돼서 일시적으로 고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인의 양이 결정한다. 인과 질소를 보면은 둘 다 식물 플랑크톤 밀도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런데 인이 훨씬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죠. 인과 질소는 근본적으로 근원이 비슷합니다. 하수라든가 비료,
축산 분뇨 뭐 이런 것들이 근원이기 때문에 인과 질소는 어느 정도는 같은 그 경향을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의 빨간 선은 부영양호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은 부영양호다라는 것이죠. 부영양호가 된다는 것인데, 인의 경우를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부영양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빈영양, 중영양 이런 수준이고, 그에 비해서 질소는 거의 대부분이 이 부영양호의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질소의 자연 배경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질소는 늘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 질소가 제한이 돼서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좌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이 제한이 되어서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합 수심이 이제 관계가 되는데, 혼합 수심이 얕으면은 식물 플랑크톤이 표면의 얕은 곳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류 성장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데 그 혼합층이 얕으면은 표면에서만 식물 플랑크톤이 머물게 되고, 여기는 이제 빛이 충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류가 성장하는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봄에 나타납니다. 봄에 표면만 따뜻해지고 밑에는 찬물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봄에 그 혼합 수심이 믹싱 뎁스가 보상 수심이라는 것보다 얕다 하는 거죠. 보상 수심이라는 것은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과 그 호흡이 같아지는 수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수심이 이렇게 깊은데 혼합층은 이렇게 얕아요. 그러면은 식물 플랑크톤은 늘 그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이 호흡보다 큰 그런 얕은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 호수의 믹싱 뎁스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깊은 곳까지, 바닥까지 혼합이 됩니다. 그런데 빛은 표면에만 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보상 수심인 이렇게 중간에 걸치고 믹싱 뎁스가 이 보상 수심보다 훨씬 깊어집니다. 그러면은 조류 세포가 표면에 있을 때는 빛을 받지만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 빛이 부족해서 잘 성장을 못한다. 또는 그 빛이 약해지니까 남조류에 비해서 규조류가 유리해지는 조건이 됩니다. 남조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은 빛이 좀 강한 것을 좋아하는데, 규조류는 빛이 좀 약한 데서도 그 경쟁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탁수가 들어오면은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기 부유 물질이 조류 세포에 부착하여 공침한다고 했는데, 식물 플랑크톤의 세포 표면에는 물속에 있는 클레이 파티클들이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LG 세포의 표면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속에 이 흙탕물이 되면은 이 클레이 입자들이, 진흙 입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달라붙게 되면은 여러 가지 대사의 장애를 주고 이 식물 플랑크톤이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하면은 황토를 뿌리죠. 그럼 황토 입자가 이 조류 플랑크톤 표면에 달라붙어서 침강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공침, 함께 침강한다고 해서 공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흙탕물이 들어가면 조류의 밀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또 흙탕물이 많이 생기면은 그 비투가도를 낮춰서 빛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당연히 식물 플랑크톤 성장이 저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 플랑크톤 섭식이 이 식물 플랑크톤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 동물 플랑크톤이 증가해서 식물 플랑크톤이 줄어들고 물이 맑아지는 현상을 청수기라고 부르죠. 영어로 clear water phase라고 하는 것을 청수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 봄에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스프링 블룸이라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의 호수들에서는 이 봄에 스프링 블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 뒤따라서 동물 플랑크톤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먼저 성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포식자가 성장하는 이런 그 시간차를 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먹이 생물인 식물 플랑크톤이 언제 증가하느냐 하면은 여름에 비가 온 후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몬순 블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몬순 블룸이 일어난 이후에 동물 플랑크톤이 증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스프링 블룸 이후에 증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제한 요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호수에서 체류 시간이 한 일주일, 5일 이하가 되면은 그 물의 교환 속도, 교환율, 플러싱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교환율이 조류의 성장 속도보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류의 바이오매스가 줄어드는 거죠. 조류가 성장하더라도 자꾸 하류로 떠내려가니까. 이런 곳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하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천은 보통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하류로 떠내려가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강의 하류에 보면은 보호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호를 많이 만들어 놓았고, 또 4대강 사업 이외의 저수지들 가운데에도 이 보호에 가까운 체류 시간이 짧은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팔당호라든가 춘천의 의암호, 이런 곳은 체류 시간이 좀 짧은 호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 유량이 많아서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거의 하천에 가까워요. 그러다가 갈수기가 되면은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때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식물 플랑크톤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팔당호나 의암호 같은 호수에서는 체류 시간이 이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제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호수들은 체류 시간이 리미팅 팩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강 하류로 내려가면은 한강 하류 같은 곳 보면은 하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낙동강 하류, 영산강 하류 다. 그래서 인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는 이미 농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제한 요인이 안 될 정도로 이미 막 높아져 있고, 체류 시간만 길어지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호수의 인농도와 식물 플랑크톤 밀도를 플러트를 해보면은 앞에 보여준 데이터는 체류 시간이 긴 저수지만 보여준 것인데, 여기는 하천형 저수지 또는 하천의 하류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상당히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이 직선은 그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잠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 수역에서 인농도와 식물 플랑크톤의 상관관계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 찍힌 그 점들이 많고, 특히 여기 큰 점들은 이제 우리나라 4대강 하류들입니다. 4대강 하류에 있는 하구호들이 있죠. 그런 곳을 보면은 이 선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의 농도에 비해서 식물 플랑크톤 밀도가 낮다. 인의 농도에 비해서 식물 플랑크톤 밀도가 낮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체류 시간 때문에 물속에 있는 인이 충분히 이용되지 못했고 조류 성장이 억제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체류 시간이 짧은 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 그럼 이곳에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인농도를 충분히 이용하면은 이렇게 조류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농도가 높은 물을
보호를 만들거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주면 그 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류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예를 들어 이런 호수 같으면은 이런 물이면은 조류 농도가 이만큼 증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강 하류에서 조사한 우리 논문인데, 팔당댐의 방류량하고 한강 하류의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를 플로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 팔당댐의 방류량을 내가 플로트를 했던 이유는 한강 하류는 그 호수라고 어느 구획을 구획하기가 좀 구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조석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체류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팔당댐의 방류량하고 한강 하류에서 우리가 조사한 식물 플랑크톤 밀도하고를 플로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그 역상관의 그래프를 보인다. 이렇게 방류량이 많을 때는 식물 플랑크톤이 다 떠내려가서 적어지고, 방류량이 줄어들면은 식물 플랑크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방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들어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렇게 식물 플랑크톤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부영양화의 원인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